이번 시간은 제네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자. 자바 세상에서는 어떤 객체든지 참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브젝트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모든 클래스는 최상위 부모가, 그러니까 조상이 오브젝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어떤 객체든 다 참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름은 오브젝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박스는 필드로 오브젝트를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add라고 했죠. add라기보단 set이라는 메소드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add에다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this.object는 obj라고 돼 있잖아요. 즉, 자, 여러분들 메소드에 add에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후손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obj라고 해서 들어온 것을 자신 필드로 이제 초기화를 해준 거죠. 자, 다음 get 해주면 뭘 리턴해줘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해줍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클래스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박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텐데, add보다는 set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t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오브젝트 박스는 오브젝트 필드 가질 수 있고, 오브젝트 타입의 필드를 갖고 있고, set과 get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자, 이 클래스를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 박스를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이 오브젝트 박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텔리제이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그램 메뉴에서 show 다이어그램을 눌러보면 오브젝트라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메소드를 누르면 메소드가 나오고 이제 F 누르면 필드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이렇게, 오브젝트 박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오브젝트 박스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박스 메인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자, 코드를 보면 우리가 set이라고 이름을 지은다고 했었죠. 자, 오브젝트 박스는 이 오브젝트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 set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앞에서 보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브젝트의 후손들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킴이라는 문자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안 나죠? 근데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이 get이라는 것은 무슨 타입을 리턴해 주냐면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get은 오브젝트가 나와요. 근데 원래 집어넣은 게 뭐였어요? 원래 집어넣은 게 이 kim이라는 문자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꺼낼 때 스트링 타입으로 현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r은 넣어줬던 것을 그대로 꺼내니까 kim이라는 문자열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갖고 있는 메소드 to uppercase라고 해서 대문자로 바꿔줘라 라는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kim이 출력될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줄은 box.set에서 new integer 5라고 했어요. 인티저라고 불리는 객체를 넣어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디플리케이트 됐네요. 이제 더 이상 이생성장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i는 가로열고 가독거 사이에 인티저를 형변환했어요. 자, 정수 객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꺼낼 때는 원래 형태대로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티저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인트 밸류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출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킴과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박스는 오브젝트 타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후손들은 다 집어넣었다 꺼낼 수 있다. 단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된다?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해주니까 원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어떤 객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오브젝트 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어떤 거든 담을 수 있는 게 오브젝트 박스인데 이 오브젝트 박스의 예를 보니까 약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약간 코드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네. 잠시만요. 네, 이 오브젝트 박스 메인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자열을 집어넣은 다음에 꺼낼 때 어떻게 하면 됐어요? 형변환을 해줘야 한다고 했었고 인티저를 넣으면 인티저를 형변환을 해주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를 담을 때는 보통 오브젝트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물품을 담는 상자를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범용적인 느낌의 상자로 만들어 보자. 꺼낼 때 형변환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박스 혹은 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박스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제네릭이라는 기법이에요. 즉 오브젝트 박스는 어떤 오브젝트든 저장할 수 있고 어떤 오브젝트든 꺼낼 수 있는데 이렇게 타입 변환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이거죠. 자, 이런 과정을 좀 해소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제네릭이란 문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제네릭 박스라고 해서 클래스명이 나왔는데요. 뒤에 보니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꺽쇠 표시 T 꺽쇠 닫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네릭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제네릭 박스라는 클래스는 T라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타입을 쓰겠다. T라는 이름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타입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T, 대문자 T에 소문자 T잖아요. 이 T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타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T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T 타입을 받아서 T 타입의 OBJ를 받아서 T 타입을 초기화해줬고요. 꺼낼 때 뭘 꺼내요? T 타입을 꺼낸다고 돼 있죠? 이 T라는 게 T 타입이니까 즉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타입을 쓰겠다. 그게 제네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네릭 박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 선언을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 T, 꺽쇠 닫고라는 걸 써줬습니다. T라는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T라는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뭐 E라고 쓰든 A라고 쓰든 여러분들께서 적고 싶은 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보통 타입의 약자인 T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네릭 박스라는 걸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제네릭 박스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제네릭 박스 메인이라는 클래스고요. 실제 코드를 제가 입력해 볼게요. 미리 작성해 놨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클래스명 다음에 이렇게 꺽쇠 열고 꺽쇠 닫고 사이에다가 스트링이란 걸 넣어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T라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클래스를
스트링 타입으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네릭 박스는 뉴 제네릭 박스 뒷부분은 그냥 박스 열고 닫고만 해줬는데요. 앞에 있는 스트링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기존의 제네릭 박스에서 요 T 부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스트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다 스트링으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에서 키모로 집어넣으면 꺼낼 때 어떻게 되느냐? 스트링으로 리턴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형변할 거 없이 그냥 str을 받아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실제 킴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네릭 박스에 아까처럼 인티저 값을 넣어주려고 하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스트링만 담을 수 있는 제네릭 박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인티저를 담을 수 있는 제네릭 박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텐데 얘는 인티저를 갖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인티저 박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다시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nt 박스를 add 해주게 되면 꺼낼 때 int 박스로부터 꺼낼 때 get 해주게 되면 형변환이 할 것 없이 바로 꺼내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int value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5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뭐였어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서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다 저장할 수 있었다면 제네릭이란 문법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입을 딱 지정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원하는 타입만 받고 그걸 리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네릭을 쓰면서 아까처럼 오브젝트 타입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제네릭 박스 하고 나서 박스 열고에 오브젝트 박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obj 박스에다가 add 해주고 hello. 자, 얘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들이니까 오브젝트의 후손이라면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단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꺼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꺼낼 때 형변환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str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실행해보면 이제 kim o hello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네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보면 이 제네릭 박스에서 t는 제네릭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고요. 제네릭은 클래스 이름 뒤나 메소드의 리턴 타입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네릭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네릭 중에서 일부 문법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 열고 t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t라는 이름의 제네릭 타입을 선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t는 타입의 약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t가 아니라 e나 t, 뭐 element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의 약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예제 코드가 있네요. 제네릭의 장점은 정해진 타입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수하는 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문자열만 받도록 해놓으면 사용자는 문자열만 넣어야 됩니다.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타입을 강제함으로써 특정 데이터 타입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네릭에 대해서 제네릭 전부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네릭의 일부 문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바로 또 진행할게요. 오늘은 8분 들으시는 건가? 7분,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인가? 앞으로 출석을 불러야 하는데요, 출석을 불러서 3번 이상 빠지면 아웃!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저번에 얼핏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간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란 뭐냐?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는데요. 컬렉션스 API는 자바 2부터 추가된 자료 구조 클래스 패키지를 말합니다. 자료를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한 클래스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바 API에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오버뷰라든지 API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컬렉션 프레임워크. 잠시만요. 그림이 너무 크네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컬렉션 인터페이스,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리스트 인터페이스, 셋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인데 다섯 가지 인터페이스가 특히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컬렉션이라는 게 뭐냐?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자료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여기에 자료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인터페이스인데 그러면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자료를 또 저장도 추가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add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컬렉션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구니. 바구니가 있어요. 그럼 바구니에다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렉션 자체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집어넣기 위한 메소드가 있다. 그 이름이 add라는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ize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어요. 이 size는 뭐냐면 내가 바구니에다 물건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바구니에 물건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바구니가 대답해 주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5개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는 메소드가 사이즈라는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고 싶은 거예요. 자, 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이 이제 바구니에서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낸다는 걸 그냥 표현한다면 그냥 뭐 하나씩 다 꺼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좀 더 뭐랄까요? 좀 프로그램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좀 더 프로그래밍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바구니에 있는 걸 어떻게 물건을 꺼내느냐? 일단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낼 게 있으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또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요. 꺼낼 게 있으면 하나 꺼냅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면 될까요? 꺼낼 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모든 걸 꺼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꺼낼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 꺼내는 기능. 하나 꺼내면 이제 하나 꺼냈으니까 다음 걸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랑 꺼내는 기능을 표현한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has next라는 메소드는 불린 영어를 리턴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리턴 타입이 콜론 뒤에 적힙니다. 그래서 해주 넥스트가 불린형을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린형은 뭐예요? 꺼낼 게 있으면 true, 꺼낼 게 없으면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넥스트라는 메소드는 뭐 하는 메소드냐면 하나 꺼내라는 뜻입니다. 하나 꺼내라. 하나 꺼내면 또 넥스트로 호출하면 다음 게 꺼내지게 되는 메소드예요. 근데 막 넥스트만 무조건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꺼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꺼내라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즈 넥스트로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넥스트로 꺼내고, 해즈 넥스트로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넥스트로 꺼내고,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는 거, 모든 걸 꺼내는 것을 표현한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터레이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는 디자인 패턴 이름이기도 해요. 이터레이터라는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꺼내기 위한 패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리턴해주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구니에다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순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열 같은 경우에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컬렉션 자체는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라는 것만 표현을 하는 거지 순서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렉션에 들어있는 걸 다 꺼내기 위해서는 이 컬렉션이 이터레이터라는 걸 리턴해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컬렉션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이 화살표 표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 점선으로 된 화살표 표시는 의존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의존한다. 컬렉션은 모든 걸 꺼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터레이터한테 의존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리스트는 컬렉션을 상속받으니까 무슨 메소드를 다 갖고 있는 겁니까? add, iterator, size라는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란 인터페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냐? 자, 리스트란 인터페이스는 물건을 담아두기, 리스트도 어떠한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즉 객체를 담아두기 위한 인터페이스인데, 이 리스트는 순서를 기억한다라는 걸, 순서를 기억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는 순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을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다. 순서를 기억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게 몇 번째 저장, 몇 번째 추가된 자료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낼 때 어떻게 꺼낼 수 있냐면 get으로 이 int라는 타입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get으로 이제 순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마치 배열처럼 인덱스를 받아들여서 그 순서에 해당되는 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set이라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뭘 표현하는 거냐? 이 set이라는 자료 구조가 표현하는 것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표현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 같은 값은 무조건 한 건만 저장을 합니다. 같은 데이터는 한 건만 저장해요. 예를 들면 뭐 숫자 1부터 10까지를 3번 연속 저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숫자 1부터 10까지 3번 연속 저장했다는 건 1이 3번 저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셋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이 여러 번 들어와도 하나만 저장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3번 연속 저장한다 하더라도 딱 10건의 데이터만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인터페이스는 맵이에요. 맵. 맵은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거든요.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학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무슨 학번분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학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손을 들겠죠. 학번은 유일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번이 같은 대학 안에서 학번이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번은 키가 될 수 있는 거고 학생에 대한 정보는 그 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은 저장할 때 푸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키값,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키와 값으로 저장하고요. 꺼낼 때는 게시란 메소드로 꺼내는데 이 게시란 메소드 안에다 키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키에 해당되는 밸류가 튀어나옵니다. 만약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면 널이 나와요. 자, 키셋이라는 메소드도 갖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키는 유일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맵에 여러분들이 풋으로 키와 밸류를 막 여러 건을 저장해주게 되면 이 키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키들만 모아놓게 되면 그거는 셋 자료 구조가 됩니다. 아까 셋은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맵에서 키셋이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셋이 나오게 되는데 이 셋 안에는 키들만 들어있어요. 키들만. 키값만 들어있는 셋이 나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 그럼 셋 안에는 키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셋 안에 있는 모든 키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키는 이 셋에 모든 키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꺼내기 위해서는 이 셋의 부모인 컬렉션이 갖고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키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즉 꺼낼 게 있느냐, 헤즈 넥스트로 꺼내야 될 키가 있느냐 보고 꺼내야 될 키가 있으면 넥스트로 꺼내고 이걸 반복해서 모든 키를 꺼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점선은 구현한다라는 뜻이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고 셋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해시셋.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해시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해주고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은 이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정리하면 자바 유틸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로 순서를 기억하지 않고 중복으로 허용하며 자료를 다루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입니다. 중복도 허용해요. 네, 순서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바 유틸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순서가 중요한 자료를 다룰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콜렉션을 상속받고 컬렉션이 갖고 있는 add size iterator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순서에 있는 자료를 꺼내기 위한 get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인덱스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이 get 메소드가 리턴해 주게 됩니다. 셋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를 다룰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고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값을 저장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같은 값을 여러 번 추가해도 마지막 값 하나만 저장되게 됩니다. 셋 인터페이스에 저장되는 객체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셋 인터페이스에 저장되는 객체들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equals와 해시 코드 메소드를 잘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인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자료 구조에서 자료를 모두 꺼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고 이터레이터 패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맵 인터페이스는 키와 밸류를 함께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고 같은 키 값으로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직접 한번 작성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료 구조 객체를 사용할 때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과
제네릭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API에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봤더니 어레이 리스트는 이러한 상속 관계를 가집니다.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는 abstract collection, abstract collection을 상속받고 있는 abstract list, abstract list를 상속받고 있는 array list에서 이렇게 상속 관계를 갖고 있고요. array list는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해 주냐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PI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클래스 이름 뒤에 이렇게 제네릭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element라는 약자를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 아직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즉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게 array 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이 제네릭이라는 문법은 자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네릭이라는 게 없을 때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서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이그잼 01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array list 리스트는 new array list예요. 제네릭 표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료 구조 객체들은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브젝트 타입을 저장합니다. 지금 보시면 array list 리스트는 new array list라고 만들어줬고 문자열을 추가해줬단 말이에요. 자, 리스트 타입은 순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서 내가 저장한 것들을 순서대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얘는 받기 때문에 꺼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r1, str2, str3로 받고 출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킴, 리, 홍 저장한 순서대로 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릭을 사용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예제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와 달라진 점은 array list 뒤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제네릭 표시로 스트링이 들어간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이제 생성자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앞에 이렇게 꺽쇠 열고 닫고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array list가 string 타입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면 아까처럼 킴, 리, 홍이라는 문자를 추가해주고 꺼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형변환을 해줄 필요가 없이 0번째, 1번째, 2번째를 꺼내게 되면 바로 스트링 타입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str1, str2, str3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아까와 똑같이 킴, 리, 홍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다 제네릭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컬렉션과 이터레이터에 대한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코드를 한번 볼 텐데 직접 인텔리제이에 있는 코드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array list라고 돼 있는데 new에서 array list라는 객체를 생성해 주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리키는 타입은 참조하는 타입은 컬렉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array list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컬렉션을 또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컬렉션은 아까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었냐면 컬렉션은 add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dd 메소드에다가 킴, 리, 홍을 추가해 준 거고요. 그리고 컬렉션은 또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었냐면 사이즈를 구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collection.size라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예전 상속받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는 어레이 리스트지만 그걸 참조하는 타입이 컬렉션이면 누가 갖고 있는 메소드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었냐면 이 참조하는 타입이 갖고 있는 메소드밖에 쓸 수 없다고 했었죠. 즉 이런 건 안 됩니다. 컬렉션 지금 만들어진 게 리스트 인터페이스 리스트 형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지만 collections.get하고 0번째 걸 달라 이거는 안 돼요. 동작이. 왜냐면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get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컬렉션 타입으로 참조하게 되면 컬렉션이 갖고 있는 걸 모두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컬렉션이 갖고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컬렉션에 있는 걸 몽땅 꺼낼 수가 있는 타입인 이터레이터가 리턴이 돼요. 즉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지금 이 컬렉션으로 있는 모든 자료를 꺼내기 위한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스트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꺼낼 때도 이터레이터에 제네릭을 스트링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자, while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er.hasNext. 이건 뭐예요? hasNext는 꺼낼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거였었죠? 지금 우리가 세 건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hasNext 해주게 되면 꺼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next를 사용하게 되면 한 건을 꺼내게 됩니다. 그럼 꺼내게 되면 str에는 이 세 가지 문자열 중에서 하나를 꺼낸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해주면 이제 어떤 한 값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hasNext로 또 호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건의 정보를 또 꺼내는 거예요. 또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 꺼냈으니까 두 개 남았잖아요. 그럼 꺼낼 게 있으니까 참이 나오고 하나 꺼내서 출력해주고 또 hasNext로 꺼낼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하나 남았으니까 또 꺼낼 게 있는 거고 하나 꺼내와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또 hasNext 해주게 되면 세 건을 다 꺼냈으면 더 이상 꺼낼 게 없으니까 false가 리턴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킴, 리, 홍에 대한 사이즈는 숫자 3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킴, 리, 홍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컬렉션은 순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저장한 순서대로 나오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이유는 이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레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이터레이터는 누가 오버라이딩하고 구현을 했겠어요? 이 어레이 리스트가 오버라이딩하고 구현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꺼내둘 수 있도록 이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해시셋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는 것 중에서 셋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었고 셋을 구현해주는 게 해시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해시셋으로 고쳐줘도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해줬더니 홍, 리, 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가 리스트 타입이 아니면 어떤 순서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꾸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순서로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다. 누구를 제외하고는 리스트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순서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객체가 나오면 되냐면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라면 어떤 객체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준다. all implement 인터페이스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구현해주는 인터페이스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를 클릭해보면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고, 리스트의 슈퍼 인터페이스, 즉 리스트의 부모 인터페이스로는 컬렉션과 이터러블이라는 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컬렉션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은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고 있는 객체 all known implement classes를 보면은 이 컬렉션을 구현해주고 있는 객체가 이만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가 인스턴스가 될 수 있는 객체들이라면 여기에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아이고, 여기에는 자, 널이라고 해준다면 이 부분은 컬렉션을 구현하고 있는 자료 구조 객체는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말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암기하고 사용법을 배우는 게 빨라요? 아니면 요 인터페이스 사용법만 아는 게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텔레비전, TV를 볼 줄 알잖아요. 파워를 켜고 채널을 바꾸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TV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CD TV냐, 플라즈마 TV냐, 뭐 아몰레드냐, 어떤 TV냐,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 TV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TV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다면 뉴 온 다음에 여기에 LCD TV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각종 TV 객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점점점이라고 찍혀 있다면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TV가 인터페이스 타입이라면 TV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객체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먼 미래에 만들어질 TV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료 구조 객체, 컬렉션을 사용하실 때는 요 뒤에 있는 게 인스턴스가 무엇이 되든 여러분들이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해서 사용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시셋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셋 객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좀 되겠어요? 해시셋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셋 객체가 나오면 이것만 이 생성하는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 나머지 코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프로그래밍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바책을 보시는데 앞에도 클래스 타입, 뒤에도 클래스 타입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에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하고 뒤에 인스턴스 만드는 것만 클래스 타입으로 해야 되겠어 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프로그램 짜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 부분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해주세요. 이게 방송을 하면 제 말이 좀 늦게 나오죠? 좀 딜레이 있다가, 그죠? 아마 이해했으니까 내비라고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컬렉션과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타입의 인터페이스예요. 예제 리스트 이그잼 02라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앞에 나왔었던 예제인데, 앞에 참조하는 타입도 클래스 타입이고 뒤에도 클래스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랬습니까? 나는 리스트 형태를 사용하겠다 라고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얘를 어레이 리스트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터페이스형 타입, 실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인스턴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나머지 코드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 자체가 추가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덱스에 해당되는 걸 꺼내는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보다 나은 객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짠다 라는 말은 참조 타입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바 개발자들이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공부를 했겠죠? 그럼 자료 구조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리스트가 있어, 스택이 있어, 뭐 맵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럼 리스트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돼? 리스트는 추가하는 기능, 특정 위치에 있는 걸 꺼내는 기능, 뭐 사이즈를 구하는 기능, 이런 게 있어야 돼. 라고 기능을 먼저 도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도출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는 클래스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게 객체지향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공부했으니까 뭘 먼저 선언하든 연습을 하셔야 될까요? 프로그램 만드실 때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언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메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메소드 선언부터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시려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잘 짜시려면 뭐부터 먼저 선언해라? 인터페이스부터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키보드에 손부터 올라가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까? 그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어떨까? 라는 설계부터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번엔 set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t exam 이란 예제인데요. 자, set도 마찬가지예요. set의 스트링을 가질 수 있는 set 자료 구조를 제가 선언해줬고, new hash set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hash set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new hash set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set에다가 hello, hi, hong이라는 걸 추가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터레이터로 자, 이 set이라는 건 컬렉션을 모아줍니까?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set에 있는 걸 몽땅 꺼내주기 위해서는 이 set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set.iterate에서 이터레이터를 리턴해주고 has next와 next를 이용해서 꺼낼 게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꺼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자, set은 순서를 어떻게 한댔어요? 순서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꺼냈을 때 home, hi, hello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진짜로 같은 값이 저장되지 않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set add 한 다음에 home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4건의 데이터를 저장해 준 건데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3건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dd라는 메소드는 뭘 리턴해 주게 되냐면 불리인형 값을 리턴해 줘요. 이렇게. 자, 불리인형 값을 리턴해 주는데 각각의 불리인형 값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례대로 4가지 불리인형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true, false가 나왔죠. 자, 4번째 값만 false네요. 이 false의 의미는 뭐겠어요? 중복된 값을 추가하게 되면 그때 false가 나오고 값이 어떻게 됩니까? 추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저장한 값이 저장이 잘 됐는지 혹은 중복된 값이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add 메소드 사용할 때 값을 리턴 받으시고 이 변수를 검사해 주시면 중복된 값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set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et exam 2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자, 일단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에서 my dat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얘는 name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된 이름이랑 그 다음에 정수로 된 value 값을 두 가지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생성자는 이 두 가지 값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 값을 받아들이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getter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얘는 생성자에서만 값을 받아들이고 그 값을 리턴해주니까 이렇게 만든 객체를 우리는 불변 객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et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my data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set을 받아들이도록 set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my data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my set에다가 제가 add를 해줄 거예요. add 해주는데 뭘 추가해주냐? new my data 해서 이름, kim, 값은 뭐 value는 500 이런 식으로 3건의 자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홍 해서 200 700 이렇게 3건의 자료를 출력해 준 다음에 역시 몽땅 꺼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myset.iterator라는 걸 사용해 주는데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꺼내서 이터레이터가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my data를 꺼냅니다. 어디서 꺼내요? iterator.next 해주게 되면 하나씩 꺼낸다고 했었죠?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패턴은 항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라고 해주면 여기에 이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그 for each로 자동 완성됐는데 이터라고 해주면 자동 완성 기능이 뭔지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자동 완성 기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my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3건의 자료를 저장한 다음에 하나씩 꺼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my 데이터 골뱅이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숫자값 같은 게 문자열 같은 게 출력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네임과 밸류가 예쁘게 출력되기를 원하는데, 자, 이걸 하시려면 무슨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고 했어요?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인텔리제이가 이 toString 메소드를 자동 완성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리홍킴 200, 700, 500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3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순서를 기억하진 못해도 유일하게 데이터가 동일한 값은 하나만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홍 700을 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 보시면 4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홍 700이 어때요? 중복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건 왜 그런 거냐?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toString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주소값이 출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바는 주소라는 개념을 쓰질 않아요.
그냥 참조한다는 개념만 있지. 그래서 그 값이 뭔지를 몰라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set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가 사용됐냐면 hash set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hash set이라는 클래스는 이름부터가 뭘 사용해요? hash라는 걸가 붙었네요. 이 hash set이라는 건 hash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해시 알고리즘이 뭐냐? 어떤 이 해시셋에다가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한 건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한 건 저장하려고 하면 이 자료가 갖고 있는 무슨 메소드를 먼저 호출하게 되냐면,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해시셋에다가 이 A라는 객체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이 해시셋은 이 A라는 객체에서 해시 코드 값을 추출해요. 그럼 해시 코드라는 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해시 코드 값이 만약에 가라는 값을 갖고 있다면, 이 해시셋은 내부적으로 가라고 이름 붙어 있는 바구니, 버켓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구니에다가 지금 해시셋에다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A라는 걸 넣게 돼요.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B라는 걸 또 여기다가 저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얘는 해시 코드 값을 또 구하는데, 이 해시 코드가 나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 나라는 이름의 값을 갖고 있는 또 버켓을 생성해주고 여기에다가 B를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C를 또 저장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C를 일단 저장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해시셋은 또 C가 갖고 있는 해시셋을 호출합니다. 해시코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얘가 해시코드 값이 이 A와 같았던 가라는 값을 또 리턴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라는 것도 해시코드가 가가 나왔으니까 가라는 버켓이 있나 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C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해 주냐면, 이 C와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와 이 원소를 equals라는 메소드로 비교합니다. equals라는 메소드로 이 C와 지금 A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비교해요. 같은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값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C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 A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A를 또 여러분들이 또 추가하려고 하면 이 해시 코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 나왔어요. 가는 이미 똑같은 버켓이 있죠? 그리고 A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얘랑 얘를 순차적으로 비교해 나갑니다. 이렇게 뭐로 비교하냐면 equals 메소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A와 A 같으냐? equals를 비교하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면 A는 들어갈 수가 없네. 우선 얘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해시 알고리즘은 값을 저장하게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해시 코드로 해시 코드 값을 구해서 버켓을 생성해주고, 이 버켓 안에 있는 자료들끼리는 순차적으로 equals 메소드로 비교하면서 같은 게 없을 경우에 저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려면 이 버켓, 해시 코드 값이 다 다르게 하나씩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씩.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언제 느려지냐면 얘랑 얘랑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equals로 비교할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이데이터를, 자, 마이데이터를 넣었는데 여기 마이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데이터를 해시셋에다 넣어주는데 얘와 이 네 가지의 네 줄에서 마이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데, 그때마다 내부적으로 뭐가 호출된다? 해시 코드와 equals 메소드가 사용되면서 이 네 가지 객체가 동일한 값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주게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클래스는 해시 코드랑 equals가 없어요.
없으면 누구 걸 사용하느냐? 이 마이 데이터의 부모인 오브젝트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랑 이퀄스는 아무 쓸데가 없다. 아무런 검사도 안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려면 이퀄스와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됩니다. 인텔리제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 데이터 클래스에다 커서를 위치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퀄스와 해시 코드를 같이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왜 같이 만들어주겠어요? 이 두 가지 메소드를? 해시 알고리즘에서 이 두 가지 메소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주게 되면 해시 코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템플릿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넥스트 눌러주면 그러면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같아야지만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그리고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가 같아야지만 같다고 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름만 같아도 같은 거로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이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름과 밸류, 네임과 밸류 모두 같아야지만 같은 거로 볼 거야 라고 하면 두 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해주시고, 해시 코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난 네임과 밸류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해시 코드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해시 코드는 유일한 값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해시 코드를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만들 거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널에 대한 체크를 해주라고 했는데 뭐 이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모두 피니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퀄스 메소드와 해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텔리제이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가 몇 건 저장됐어요? 3건 저장됐죠? 홍, 킴, 리가 3건 저장됐습니다. 실제로 이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는지 여기다가 해시 코드라고 출력도 해주고, 여기다가 equals 라고 출력을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자료를 우린 4건 저장했잖아요? 4건 저장했는데 해시 코드 메소드가 4건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고 equals가 한 번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시 코드가 호출되고 equals와 같았기 때문에 어때요? 저장이 안 된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해시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무슨 메소드를 여러분들께서 오버라이딩 해주셔야 된다? 해시 코드, equals 두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맵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맵은 키와 밸류를 저장한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맵 example 예제를 보면 자, 참고로 맵의 키도 당연히 무슨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어야겠어요? 맵의 키도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키라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되거든요. 키도 당연히 equals와 해시 코드를 구현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스트링 값이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스트링 객체도 해시 코드 equals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K1, K2, K3랑 키 값으로 hello, hi, 안녕을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꺼내고 있죠. 개수로 K1 키에 해당되는 값, K2 키에 해당되는 값, K3 키에 해당되는 값을 꺼내고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hello, hi, 안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K3를 한 번 더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안녕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덮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풋하게 되면 같은 키 값이 있을 때는 기존의 키에 해당되는 값을 덮어 씌워서 안녕하세요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맵에다 저장할 때는 추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값에다 덮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맵의 키와 밸류는 오브젝트 타입이 다 될 수 있거든요. 키도 오브젝트 타입이 될 수 있고 밸류도 오브젝트 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맵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을 사용하실 때 키와 밸류에 두 가지가 제네릭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트링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도 저장될 수가 있는 거고 키 자체가 마이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만들었던 맵 이그잼 2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맵에다가 세 건의 데이터 해줬는데요. 맵에 있는 모든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map.keyset이라고 해주게 되면 맵이 갖고 있는 모든 키들을 접근할 수 있는 셋 객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keyset으로부터 이터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셋으로부터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이터레이터가 리턴되는 거고 이터레이터가 갖고 있는 해저 넥스트와 넥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키 값을 하나씩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내는 키 값을 이용해서 개수로 키에 해당되는 값을 꺼내서 키와 밸류를 출력하게 되면 맵에 있는 모든 키와 밸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K1, K2, K3, 헬로, 하이, 안녕에서 모든 키와 밸류를 꺼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키들이 모두 모이면 셋 자료 구조. 셋 자료 구조에서 모든 걸 꺼내려면 이터레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맵에서 값을 꺼내려면 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낸다. 이 모든 게 이용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렬하기.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하고 있네요. 자, 소트 이그잼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는 뉴 어레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리스트는 순서를 기억하잖아요. 킴, 리, 홍을 저장했는데 정렬할 때 뭘 사용하느냐? 우리 배열을 정렬할 때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했잖아요. 어레이스. 근데 자료 구조에서 유용한 메소드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컬렉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컬렉션스라는 클래스인데 여기에다 소트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 소트 메소드에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어주면 리스트의 객체들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정렬된 객체를 하나씩 꺼내보니까 홍, 킴, 리라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정렬을 할 때는 지금 스트링을 정렬해주고 있는데 우리 배열에서도 배웠었는데 정렬이 되기 위해서는 이 comparable이라는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만 정렬이 돼요. 이 인터페이스는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었고 이 메소드를 구현해 주셔야지만 정렬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스트링은 이미 정렬을 위한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값을 비교해주는 메소드가 갖고 있는 거죠. 배열에서도 배웠었죠. 자, 섞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킴리 홍을 담아주고 컬렉션스가 갖고 있는 셔플이라는 메소드에다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 리스트가 랜덤하게 섞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출력해보면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리, 홍, 킴, 그 다음에 실행하면 홍, 리, 킴 이런 식으로 실행할 때마다 섞여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스라는 클래스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 구조에 대한 유틸리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